주간 브리핑. 2015년 10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정석구 한겨레 편집인의 칼럼 이명박근혜 8년 나라가 무너진다. 이것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 때도 꼭 이랬다. 반대 여론이 아무리 거세도 다시 이명박 대통령은 끝까지 밀어붙였다.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 성명을 내면서 강력히 저지했지만 허사였다. 그는 4대강 사업 확신범이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엊그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그의 태도는 단호했다. 역사 교과서 논란의 시작과 끝에는 국정화 확신범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이런 확신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자연과 인간에 대한 무지와 오만, 그리고 비뚤어진 역사 등에 기인하는 측면이 클 것이다. 하지만 공인의식의 결핍도 이들을 빗나간 확신범으로 만드는데 적잖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 지도자라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권한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행동해야 함에도 이들 두 대통령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했다. 그 결과 주요 국가기관의 공적 기능은 위축되고 사회 공동체는 파괴되는 등 나라의 기본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가권력기구와 우리 국토를 자신의 개인 소유물처럼 여겼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역사 자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듯하다. 이러다 보니 각 영역에서 공적 역할을 하며 사회를 지탱해줘야 할 공인들도 최고 지도자를 따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좇게 된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 생명 유지에만 몰두하고 국정원과 군대,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은 정권 안보에 천병이 되고 국민의 공복인 관료들은 정권에 뒤치다꺼리하기 바쁘고 사회의 앞날을 밝혀줘야 할 언론과 학자들은 곡학아세하며 정권을 옹호하고 대비현하는 나팔수로 전락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점점 이런 아수라장이 돼가고 있다. 공인의식이 결핍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8년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공동체는 갈래갈래 찢기고 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이런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일로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할 만큼 한가한 때인가? 국가와 역사를 개인 소유물로 생각하는 두 명의 확신범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각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한 예비 차원에서 학교에 건물을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진회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 학장의 말이었습니다.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소속 학생과 교수 20여 명이 집단으로 호흡기 질환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연구실 소속인데요. 지난주에 젖소 품평회와 건국대학교 소유의 동물농장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학 건물 전체가 어제 긴급 폐쇄됐고요.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재도약을 위해서 홍과 실을 바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소속 최평호 경남 고성군수 당선자가 한 말이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마지막 선거인 어제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했습니다. 유일하게 기초단체장을 뽑는 경남 고성군수 재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최평호 후보가 무소속 이상근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백두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전국 9개 지역에서 열린 광역의원 재보선에서는 새누리당이 기존의 야당이 차지했던 수도권 4곳을 탈환하면서 새누리당은 7석, 새정치민주연합은 2석을 차지했습니다. 14개 지역에서 열린 기초의원 재보선에서는 새누리당 7석, 무소속 7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0.1%의 낮은 투표율로 봐서는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uss halt jeder selber sehen, wie er damit umgeht, ne? Ein bisschen weniger Fleisch, ein bisschen mehr Gemüse, nicht verkehrt. 소세지와 햄 등 가공육을 발암물질로 규정한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반대하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소세지를 즐겨 먹는 독일과 호주 등의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방금 독일 프랑크푸르트 주민이 한 말을 들으셨는데요. 각자 결정할 일 아닙니까? 고기 좀 덜 먹고 야채 더 많이 먹고요. 그 반대는 아니지만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독일 식품농업부 장관은 세계보건기구가 불필요한 걱정을 야기시켰다면서 소세지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농림장관도 소세지 접시를 들고 환히 웃는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호주 농업부 장관은 WHO 발표를 아예 코미디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코골이 119 좋은 사람과 플라워 연지연 곰탕이 함께합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속보입니다. 요즘 어플로 부르는 대리가 유행인데요. 최근 컴백홈 대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김 기자 불러보죠. 김 기자? 네, 전 지금 역삼동 먹자골목 한 주차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15땡땡 15땡땡 전화대리보다는 컴백홈 어플 대리로 직접 대리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고객과 가장 가까운 대리기사를 직접 골라 부르고 이동거리만큼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컴백홈 대리는 합리적인 요금체계, 이용내역 제공, 영수증 출력 서비스 등으로 그동안 대리를 많이 이용하셨던 고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컴백홈 측에서는 감사의 의미로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할인 쿠폰을 펑펑 쏜다고 하는데요. 컴백홈 대리 서비스 첫 이용 전에 쿠폰 번호 C8C8을 입력하시면 대리 요금 할인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상 역삼동에서 김 기자입니다. 김 기자 감사하고요. 지금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컴백홈 앱을 다운받으세요. 대리가 필요할 때 컴백홈. 세계일보가 오늘 제법 큰 특종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대외비 문서 715건이 유출돼서 검찰이 수사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인데요. 이걸 유출한 사람은 MB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습니다. 문제는 유출된 문서 중에 정치인 동향 파악 등 정치 사찰의 결과물로 의심되는 보고서가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민 관심 이슈 관리 강화로 민심 회복 도모,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 행보 전망, 이렇게 2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전직 행정관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요. 벌금만 내면 되는 것이 약식 기소죠. 벌금은 300만 원형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은닉하면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우 중범죄라 하겠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현 정부 들어서 청와대 문건 17개를 자기 사무실로 옮겼던 박관천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 기소라니. 게다가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오늘 처음 알려진 MB정부 청와대 행정관 이 사람, 2007년 제정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은 첫 사례가 됐습니다. 앞서서 검찰은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을 복사한 행위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것인지 수사했지만은 관련자를 전원 기소유예 처분해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을 했다면서 펄펄 뛰었던 이명박 정부인데 그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인사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범죄 1호가 된 것입니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MB정부 행정관이 청와대 대외비 문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폐기한다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다면 이거 폐기했다고 용서해 줄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매우 엄중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청와대 보고서는 단순 정보 수집 문건이라 해도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받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에 이관하거나 정식 절차를 거쳐서 폐기해야 합니다. 이걸 어긴 사람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벌받습니다. 참여정부에 대한 잣대와 같다면 이거는 이명박 정부 버전의 사초 폐기 사건입니다. 게다가 앞서 소개한 대로 청와대가 정치권 동향을 불법 수집한 거라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야 할 일입니다. 게다가 박관천 전 행정관 같은 경우 업무상 사무실 캐비넷에 넣어둔 것까지 문제 삼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MB정부 행정관은 문서를 유출해서 자기 집에 보관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서 종착지입니다. 이 행정관이 자기가 청와대에서 일한 기념으로 보관해뒀을까요? 그럴 리 없겠죠.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보고서를 만들었다면 보여줄 주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무수석에게 전달됐다면 당연히 그 문건의 종착지는 대통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아직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수사나 내사를 한 흔적이 없습니다. 세계일보 기자를 만난 법조계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기강 문란 사태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MB정부 최대 적폐라 할 수 있는 4대강 사업 관련한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4대강물을 농업용수, 식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뭄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물 그대로 갖다 써도 될까요? 간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인 독성 남조류가 섞여 있는데 말입니다. 실제 이 위험성에 대해서는 사전 분석,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이 국토교통부에다가 4대강물을 활용할 경우 마이크로시스틴이 포함된 물을 농업용수로 쓸 수 있을지 적합성 여부를 질의해 봤는데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남조류가 배출하는 독소로 간에 축적되면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아주 작은 양이라도 장기간 복용하면 건강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경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4대강물을 활용하면서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다.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선거 승리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정당이니 말입니다. 4대강 사업 알고 봤더니 괜찮은 사업이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아이템입니까? 미국, 중국 두 나라의 틈바구니에 낀 대한민국의 새우등 외교의 현실, 경향신문 기사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중국 양대 강국의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 놓인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이 박근혜 외교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고 있다는 미국, 중국 사이의 실리 외교가 샌드위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남중국해 분쟁이 돌출하고 또 미국, 일본 중심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즉 TPP 가입 문제까지 겹치면서 한국이 결단의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분쟁, 이게 미국하고 중국이 충돌하고 있는 거지요. TPP, 이건 역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TPP 가입, 한국 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죠. 중국이 내심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때부터 골머리를 알아온 한일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상황에 떠밀려서 정상회담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당장 남중국해 분쟁 살펴볼까요?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며칠 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국제규범과 기준을 지키는 데 실패할 경우 한국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내달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미국 열받게 하면은 한국 너희들 미국 편 들어라 이런 얘기죠. 미국 중국 사이의 대치가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가게 되면 한국은 지금 원론적인 입장만 펼치고 있는데요. 두 나라 싸우지 마세요. 이런 원론적 입장만 표출하고 있는데 이 입장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죠. 미국과 일본 주도의 TPP 가입 문제도 중국이 경제적으로 계속 부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견제하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동맹체라는 정치적 의미를 띈다는 점에서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가 TPP 가입 의사를 적극 피력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여겨질 수 있는 셈이지요.
이번 일요일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이튿날 열리게 되는 한일 정상회담도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진전된 입장을 보일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전제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요구하면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기 나라 국민에게는 모 아니면 도를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 외교 무대에서는 그야말로 순한 어린 양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게 모 아니면 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의 군사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물론 충돌까지 가진 않겠죠. 조선일보 권대열 정치부장의 칼럼을 보겠습니다. 외교 안보 정책에 하나의 정답이 있기는 힘들다. 중국 눈치 보다가 미국과의 동맹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미국을 선택했다가 중국이 휴대폰 수입 금지라도 한다면 우리 경제는 당장 호흡곤란에 빠지게 된다. 어느 한쪽 길로 간 결과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두고 무턱대고 잘못했다고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어떤 결정 과정에서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를 결정권자에게 주입한 결과라면은 그건 문제가 다르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옆에 두고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누가 봐도 심각한 이상신호다. 그런데도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만 한다. 곧이어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군사작전을 실행에 옮겼다. 그 순간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개적으로 다시 우리는 이 문제에 입장 표명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중간에 끼어서 뭐라고 말하기 곤란한 입장이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하러 누가 시키지도 않은 입장 표명을 마이크 잡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어렵사리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만 해도 그렇다. 이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일본 정부 차원의 사과가 없다면 일본 총리와 만나지 않는다고 해왔다. 물론 그런 선택도 가능하다. 다만 그 길이 막다른 골목이 될 수 있다는 건 외교 문외한도 아는 일이었다. 외교를 잘 모르는 사람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막다른 골목을 다 들어가서 몸으로 확인한 뒤에야 안 되겠다. 되돌아 나가자. 이러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서 외교가에서는 정권 초에 한일 관계 개선에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올라갔는데 이를 본 대통령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뒤로는 누구도 정부 내에서 정상회담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라는 말이 정설처럼 돈다. 대통령 심기를 거스를까 봐 막다른 길인 줄 알면서도 갔다는 이야기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도 마찬가지다. 2025년까지 미국 기술을 도입해서 하겠다고 하다가 미국이 거부하니까 국방장관이 달려가서 구걸 외교라는 소리까지 듣고 또 한 번 거절당했다. 그러고서는 거절당할 줄 알았지만은 여론 눈치가 보여서 그냥 가봤다라고 말한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자체 개발로 문제없이 만들 수 있다.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러고 있다. 기술 도입이 가능하다. 미국 정부가 줄 수도 있다라고 한 당국자는 문책해야 한다. 지금 자체 개발 가능하다. 이런 정보를 주입하고 있는 사람들 말도 검증해 봐야 한다. 20세기 초 영국 외교관 해럴드 니컬슨이 쓴 외교론에는 윗사람이 듣고 싶은 것만을 보고하려는 경향은 충성으로 가장한 불충이다. 이렇게 경고했다. 위로를 주는 보고서를 올리는 사람을 신용할 만한 사람으로, 골치 아픈 고통을 주는 보고서를 낸 사람을 심지가 나쁘고 머리가 둔한 사람으로 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네. 골치 아픈 고통을 주는 보고서를 낸 사람을 신용할 만한 사람으로, 위로를 주는 보고서를 올리는 사람을 심지가 나쁘고 머리가 둔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성군의 덕목이죠. 거꾸로 위로를 주는 보고서를 올리는 사람을 신용할 만한 사람으로, 골치 아픈 고통을 주는 보고서를 낸 사람을 심지가 나쁘고 머리가 둔한 사람으로 보는 군주, 이런 군주를 혼군이라고 하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권 초에 박근혜 대통령을 혼군으로 비유했습니다. 관료들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못한다면은 언론이 해야지요. 조선일보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경향신문 사설을 읽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받은 다음 기술 도입 실패 등 의혹은 묻어두고 사업 추진을 독려했다. 다시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자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해외 기술을 도입해서 202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만든 다음 노후화한 공군 전투기 120대를 이 기종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 전투기를 구입하는 대신 4개의 핵심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미국이 기술 제공을 거부했는데도 방위사업청은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 2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청와대에 보고했고 보고받은 주철기 전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이 다시 3개월 동안 문기했다. 대형 국책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도 반년 가까이 대통령이 몰랐던 것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관련 예산을 60% 삭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예산 심사 기간을 늘려서 사업성 등을 신중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한 달 동안 진행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1시간짜리 보고를 받은 다음 책임 추궁도 안 하고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면 합리적인 일처리가 아니다. 이 사업은 개발비 8조 원 등 총 18조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정부도 성공을 확신하기 어려워서 10년 동안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다른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면서 유독 이 사업의 의혹만 덮으려는 이유가 궁금하다. 부실 상태에서 대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먼저 의혹을 밝히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최종 책임자가 누굴까요? 이게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뻔뻔스럽게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걸로 봐서는 본인이 최종 책임자가 아니다. 이렇게 웅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늠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최종 책임자가 될까요? 어나더타임 508을 진행하는 전창걸입니다.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새싹 땅콩을 오랜 시간 증숙해서 만들어 맛이 고소한 새싹 땅콩차.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담은 추석 선물을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식품이라서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미 드셔본 분들은 몸에 좋은 반응을 느끼고 계십니다. 속상한 세상, 그럴수록 몸은 더 잘 지켜야겠죠. 부담 없는 추석 선물로도 아주 좋은 새싹 땅콩차. 정말 좋습니까? 물으신다면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남자에게만 좋냐고요? 여자에게도 좋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교과서 국정화 파문입니다. 경향신문에는 교육부가 메르스 파문이 터졌을 때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가동 전에 미리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고 공개했는데 청사 밖에서 운영하다가 발각된 국정교과서 비밀 TF는 가동 전에 공개하기는커녕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리어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비밀 TF는 2008년 밀실에서 운영되다가 적발된 다음 조직보강이라고 우긴 당시 국토해양부의 4대강 TF와 닮아있다. 반대 여론이 크고 민감한 정책 별동대는 은폐하면서 TF 공개와 구성도 그때그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008년 5월에 김희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이라면서 국토해양부 TF에서 반대 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는다. 이렇게 폭로했는데요. 정부가 정정당당하다면 과천의 수자원공사 수도권 사무실에 비밀 집단을 꾸릴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 정식 조직을 두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라고 말했죠. 당시 국토해양부는 밀실에서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2008년 12월 국책연구원 관계자에게서 4대강 사업 준비를 위해서 10월부터 20여 명으로 구성된 비공개 TF가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또 다른 내부 폭로가 나왔다. 이 관계자는 TF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지휘를 받으며 거의 매일 청와대에 직보했다 이렇게 말했다. 국정교과서 비밀 TF가 정부 세종청사가 아니라 서울 대학로에 꾸려져서 청와대에 보고해 온 것과 닮은 꼴이다. 한시적인 조직이라는 교육부 해명도 정부 청사에서 일 처리를 하자니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는 4대강 비밀 TF의 해명과 판박이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창조경제 좋아하는 정권에서 창조가 없네요. 예. 국민일보 기사, 이거 압권입니다. 국민일보가 단독 입수한 경찰 긴급범죄신고센터의 TF 사무실이 있던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 신고 접수 녹취록을 보지요. 교육부 TF 관계자가 신고 전화를 통해서 지금 이거 털리면 큰일 나요. 교육부 작업실이란 말이에요. 라고 말한 대목과 이거 동원 안 하면은 문책당해요. 라고 말한 내용입니다. TF 관계자가 8차 신고, 즉 저녁 8시 47분 당시에 여기 우리 정부가 일하는 데예요. 지금 여기 털리면 큰일 나요. 교육부 작업실이란 말이에요. 라면서 이거 동원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책당해요. 라고 다급하게 경찰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TF 관계자들은 7차 신고 때까지 정확한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국제교육원 직원이라고 했다가 8차 신고 때부터는 정부 일한다, 교육부 작업실이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당황한 모습이 역력한 녹취록 내용도 있었는데 1차 신고, 즉 저녁 8시 17분에는 국제교육원의 명칭과 주소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했고 국제회관 기숙사라고 했다가 전화를 끊기도 했습니다. TF 관계자들은 이후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기자와 국회의원이 들어왔다, 언제쯤 도착하느냐 이렇게 재촉했는데요. 이후에 경찰이 도착한 뒤에도 20명이 있는데 2명밖에 오지 않아서 지금 감당이 안 돼요 라면서 증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경찰을 대거 불러서 야당 의원과 취재진을 쫓아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인데요. 이들이 감금당했다라는 정부 설명,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 되는 거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범죄로 몰아가는 비정상적인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얼굴이 알려진 야당 국회의원들뿐 아니라 기자들까지 함께 간 상황에서 수차례 경찰 동원을 요구하고 문책당한다, 털리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한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거 비밀 TF 맞는 거죠. 불법적인 일을 하듯이 범죄로 몰아갔다, 이런 황우여 부총리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 편찬에 드는 순수 비용이 최대 6억 원에 불과하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역사교과서 개발비로 44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둔 상태지요. 언론 관리와 온라인 동향 파악 등 여론전에 쓸 실탄을 비축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의혹을 해소하려면 국무회의에 제출된 예비비 명세서를 공개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련한 내용이 경향신문에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황우여 부총리가 곧 경질될 것 같습니다. 후임에 일본 대사를 지낸 권철현 전 새누리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후임자 물색에 나섰다는 점에서 황우여 부총리의 교체 내지는 경질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권철현 전 의원을 후임 부총리 후보군에 올려놓고 인사검증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끝나고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하는 11월 5일 이후에 황우여 경질, 권철현 내정 이런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철현뿐만 아니라 교육부 차관 출신이자 최근 국정교과서 지지 교수 선언을 이끈 나승일 서울대 교수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간사를 지낸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힘있게 국정교과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추진력 강한 인사가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힘있게 밀어붙이고 추진력 강해야 하고 이게 바로 황우여 부총리에게는 결핍된 것이죠.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아버지와 딸. 한 채의 오차도 없는데 1973년의 아버지와 2015년 딸을 비교한 새정치민주연합 청천내 최고위원. 이 연설을 하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올바른 민족사관과 우리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확고히 정립 체득하고 그 이외 투철한 국가관과 자주성을 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연설은 누가 했을까요? 1973년 3월 24일 전 국민의 과학화를 위한 전국 교육자 대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 치사 내용입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민족사관에 입각해서 우리 민족의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고 나아가서는 통일을 성취함에 있어 어디까지나 우리 스스로의 힘과 예지로서 이것을 쟁취하고 구현하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이 아니고 1973년 1월 10일 박정희 대통령의 10월 유신에 대한 연두 기자회견 내용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바른 역사관 운운했던 내용은 제 생각으로는 40여 년 전 아버지 연설집에서 보고 베낀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할 정도의 과거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도 사람인데 항상 일관되고 일치될 수만은 없는 법. 2004년과 2015년의 모습은 완전히 반이한데 2004년 노태우 전 대통령을 만날 당시 역사라는 것은 말이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나중에 학자들의 평가의 대상이 되지만 역사를 어떻게 심판합니까? 그 역사는 정말 이제 역사학자들과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그 평가를 하는 것이 심판을 못한 거거든요. 그 원칙부터 이건 잘못되다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역사를 재단하려고 그러면 다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될 리도 없고 나중에 항상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게. 그럼 정권 바뀌면 또 이제 새로 해야 돼 생각합니다. 2015년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2004년 노태우가 2015년 박근혜에게 말하는 것일까? 큰 불행만 되풀이할 따름. 종국적으로는 그런 걸 하면은 나라에 불행이 온다.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최지은 한국일보 기자의 기자의 눈 칼럼을 일부 인용해서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00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문제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이에 빚어진 갈등, 결국 최광 이사장의 자진 사퇴로 일단락됐습니다. 이 최광 이사장, 김영삼 정부 시절에 복지부 장관을 지낸 인물 아닙니까? 예. 자신 밑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제멋대로 행동했었습니다. 제1모직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 만나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이 이재용 회장 손들어줬던 거 아닙니까? 굉장히 불편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기금운용본부장 날리려고 했습니다. 곧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되거든요. 근데 보건복지부는 이 사람 연임시켜라 이랬거든요. 게다가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이 사람 최경환 부총리하고 친합니다. 근데 이제 최광 이사장은 이 친구 연임 못 시킨다 이렇게 버텼단 말이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충돌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최광 이사장 당신 나가라 이랬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사퇴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가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최광 이사장 사퇴 하루 전 내부 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공단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이사장으로서 동고동락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썼었는데요. 기자에게는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최광 이사장 갑작스러운 사퇴를 결행했단 말이죠. 이거는 공단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 발표 등 보건복지부의 계속된 사퇴 압박에 못 이겼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네, 최지은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결국 쫓아낸 거네요.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최광 이사장을 말이죠. 말 안 들으면 뭔가를 털어서 이렇게 쫓아내는 이런 식의 그 비열한 방법이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는 일상화됐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임기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를 진두지휘하던 최동욱 검찰총장을 쫓아냈던 전력, 이미 우리가 다 봤던 터지만 말입니다.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재보선 큰 비중은 없었지만은 야당의 거듭된 패배로 끝난 점은 야권 지지자들에게는 참으로 기운 빠지는 일입니다. 여론은 여전히 보수 정권에 대한 지지 일색일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보수 정권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우세한데 제1야당의 취약한 경쟁력이 야권의 총선, 대선 승리 가능성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겨레가 입수한 민간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의 유권자 정치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은 진보 개혁 세력의 정치적 실패가 보수 우위의 정치 환경을 일컫는 기울어진 운동장 탓이 아니라 야권 스스로의 무능과 무기력 때문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역대 정부에 대한 평가입니다. 조사 결과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등장한 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얻은 것은 김대중 정부로 잘한 일이 많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63.3, 부정적인 평가는 36.6이었습니다. 2위는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긍정 59.6, 부정 40.4였고요. 반면에 MB는 긍정 29.5, 부정 70.5. 박근혜는 긍정 32.6, 부정 67.3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지지도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기 정부의 2년 방향과 관련해서는 진보 개혁이 50.5, 보수 안정이 49.5, 뭐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요. 대선 지지 의향을 여야 구도로 물었을 때는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53.1,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46.9%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총선 지지 의향 역시 야권 후보 지지하겠다 53.6, 새누리당 후보 지지하겠다 46.3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연구소 관계자는 야권의 팽배해진 기울어진 운동장론과는 다르게 보수 정권에 대한 피로감 속에서 야권이 미세하나마 우세한 지형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더미래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메시스 컨설팅에 의뢰해서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전국 유권자 800명을 상대로 벌인 개별 설문 면접조사 결과입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46%포인트 연구 결과인데요. 연구소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진보개혁 성향의 초재선 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가 설립한 독자적인 싱크탱크입니다.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의 공연예술센터가 자체 기획공연 팝업 시어터를 진행하면서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단어가 나온다면서 연극 공연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센터 쪽은 지난 17일부터 18일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1층 시어터 카페에서 공연했던 20분 분량의 연극 이아이, 제목이 이아이입니다. 이아이의 내용 중에 수학여행에서 죽음으로 돌아온 아들과 노스페이스 잠바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대본 제출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공연 도중에 언성을 높이는 등 공연 방해까지 했었다는 겁니다. 여기 책임자, 그러니까 공연예술센터장이 유인화 씨네요. 유인화 센터장이 직원들과 함께 공연을 위해 치워놓았던 테이블을 원래 상태로 이동시키고 임모 문화사업부장이 언성을 높이면서 공연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임모 부장은 연극 내용 중에 수학여행을 갔다가 숨진 채 돌아온 아이의 죽음을 부모가 확인하는 대목을 문제 삼아서 노스페이스 잠바를 입은 학생이 수학여행에서 죽어 돌아온 건 사실상 세월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화를 내며 공연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창작지원금 정치검열 논란에 휘말렸던 예술위원회 아닙니까? 이번에는 현 정부가 곤혹스러워하는 세월호 참사를 연상시키는 것을 의식해서 알아서 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유인화 씨, 이 사람 경향신문 기자 출신입니다. 경향신문에 있을 때 2009년 5월 4일자 아내 핑계대는 남편들이란 칼럼에서 연극 공연용 대사를 통해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상황을 풍자하기도 했는데 여자가 이번에도 내가 총대 맬게요 라고 하니까 남자는 걱정 마, 내가 막무가내로 떼쓰는 초딩 화법의 달인이잖아. 초지일관 당신이 돈 받아서 쓴 걸 몰랐다고 할 테니까 소나기만 피하자고 국민들 금방 잊어버려. 이렇게 얘기했다. 여기서 여자는 권양숙 여사, 남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빗대는 것이죠. 유인화 센터장은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내외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다. 연극 공연용으로 적어본 대사다. 전직 대통령뿐이 아니다. 가정이, 일터가, 사회가 어머니를, 아내들을 핑계대면서 공공연한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못난 남편으로 묘사했던 유인화 씨. 유인화 씨의 이 칼럼이 실리고 20여일 뒤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스 간판급 선수 3명을 비롯해서 기업인들이 마카오 원정 도박 의혹으로 경찰과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프로야구 구단 선수들도 마카오 카지노를 찾아서 거액 도박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잭팟에 마카오를 찾아서 거액 도박을 한 프로야구 선수들은 삼성의 3명 외에 다른 팀 소속 6명 등 모두 9명에 달했다는 겁니다. 과거 삼성 출신의 유명 투수 1명과 2개 구단의 선수 5명도 거액 도박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이들은 현지에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돈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도덕적 해이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삼성 선수들만 도박을 했는가? 이렇게
논의가 집중됐던 수사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프로야구 선수들 외에도 중견기업인 연예인 등 상당수 유명 인사들이 최근까지 마카오 카지노를 드나들다가 현지인들의 눈에 포착됐다고 합니다. 마카오 정부로부터 공로상을 받은 중견기업인부터 탤런트, 개그맨 등 마카오 카지노를 상습적으로 찾는 유명인들이 한둘이 아니다 라는 환전업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독재 정권을 두둔하고 여성을 차별하며 성소수자를 저주한 바울을 새로 고쳐 읽습니다. 맨 얼굴의 예수의 저자 김용민 박사가 쓴 바울 새로 읽기,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진정한 민주주의자, 확신을 가진 평등주의자,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에서 10월 20일부터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위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날씨. 네, 비가 내린 다음 기온이 뚝 떨어져서 주말까지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산간에는 저녁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 초부터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자학사관 독일은 지금, 이런 제목의 이필열 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부 교수의 칼럼을 소개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얼마 전 한 세미나에서 30대 독일 청년이 자기 세대는 대부분 나치 시대와 같이 자기 나라가 부끄러운 역사로 얼룩져 있고 이에 대해서 그들 자신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고백을 했다. 그래도 그들은 자학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역사의식이 미래를 향한 행동지침으로 작용한다. 독일이 태양에너지나 풍력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역사의식을 지닌 젊은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려 하기 때문이다. 세미나에서 한국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이야기가 나왔다. 독일 역사학자가 이유를 물었다. 자학사관이 나라를 망칠 것이란 우려를 하기 때문이란 답이 나왔다. 그가 다시 독일이야말로 자학사관의 대표격인데 한국 정부의 생각은 어떤지 물었다. 자학사관이 나라를 망친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예. 석간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